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세계 축구에서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한 사람. 감독 경력 첫 8년 동안 클럽 축구의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린 단 한 사람. 팀을 이끄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라운드의 철학자 펩 과르디올라. 그는 현재 많은 선수와 감독들에게 축구판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축구를 바꾸려 하는 전술가 등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듯 손길이 닿는 팀을 정상에 올려놓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걸까요? 펩 과르디올라의 선수 시절과 감독 시절의 모든 이야기. 자, 그럼 오늘의 축구 백과사전 펩 과르디올라의 삶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71년 스페인 카탈루냐 산트페도르에서 태어난 펩 과르디올라. 그는 당시 맞벌이를 하고 있었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실 때면 자연스럽게 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인 과르디올라는 13살이 되던 해 지역 최고 명문팀이었던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하게 되었죠. 바르셀로나 C팀을 거쳐 B팀, 그러니까 2군까지 승격하게 되는데 이때 과르디올라의 축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 1군 팀의 새로운 감독이자 축구계의 전설 요한 크루이프였죠. 크루이프는 87-88 시즌 당시 리그 6위를 기록했던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전술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전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다름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에는 크루이프를 만족시킬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루이프는 2군 경기에서 경기를 읽는 감각과 패스가 뛰어난 선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바로 펩 과르디올라였죠. 크루이프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고 있던 과르디올라에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을 요청했고 과르디올라는 감독의 요청에 곧바로 포지션 변경에 성공해냈어요. 그렇게 1990년대를 맞이한 바르셀로나 90-91 시즌 처음 1군에 합류한 과르디올라는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 빼앗겼던 리그 우승 트로피를 탈환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1-92 시즌 바르셀로나가 리그 초반 오전 3패에 부진을 거듭하자 6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벤치에 앉아있었던 과르디올라가 깜짝 선발 출전하게 됩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1대1로 마무리되었지만 준수한 활약을 보였던 과르디올라는 주전으로 거듭나면서 본격적인 활약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죠.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 과르디올라를 투입해 경기를 풀어나간 바르셀로나는 6라운드 이후 91-92 시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또한 리그 우승에 그치지 않고 유러피안컵 결승전에서 만난 이탈리아의 삼프도리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올렸던 유러피안 우승이었고 같은 해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축구 선수에게 주는 브라보상을 수상하면서 과르디올라에게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되었죠. 약 2년 만에 세계 정상급 축구 선수로 인정받은 과르디올라. 바르셀로나 드림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은 뒤 1994년을 맞이했지만 그의 스승이자 감독이었던 크루이프와 스타 플레이어들의 사이 팀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년간 UEFA컵 진출에 실패, 리그 우승 실패 등의 부진한 성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드림팀을 풍미했던 라우드럽, 훌리오 살리나스, 안토니, 수비사레타 등이 팀을 떠났고 요한 크루이프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되었죠. 그러나 과르디올라는 굳건히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후에는 국가대표에 선발되기도 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져갔고 비슷한 시기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감독 바비롭스는 호나우두, 루이스 엔리케, 루이스 피구, 히바우드, 파트릭 클라위베르트 등을 영입하면서 팀을 재편해갔죠.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엄청났던 라인업을 앞세웠던 바르셀로나는 이내 코파델레이, 수페르코파, 유에파컵 위버스컵까지 모두 우승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리그에서만큼은 레알 마드리드에 우승을 내어주면서 준우승에 그치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바비롭슨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게 된 루이스 반할. 반할은 과르디올라를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하면서 다가올 시즌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이때 과르디올라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리그 대부분의 경기를 날렸고 1998년 월드컵 출전조차 좌절되면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98-99 시즌 과르디올라의 부진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시즌에서 주장으로 당당히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하지만 과르디올라는 다음 시즌 또다시 심각한 발목 부상을 겪게 되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바르셀로나 또한 99-2000 시즌 과르디올라를 대체할 사비를 선발로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반할 감독과 과르디올라의 불화설이 돌기도 했지만 그는 반할 감독을 존중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논란이 잠잠해졌죠. 그렇게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맞이한 0001 시즌 과르디올라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으나 24경기 출전에 2골 10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팀은 리그 4위, 코페달레이와 유에파컵 모두 4강에서 탈락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고 결국 과르디올라는 30살이 되던 해 바르셀로나와의 협의로 팀을 떠나게 되었죠. 이때 인터밀란, AC밀란, 맨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까지 과르디올라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 과르디올라는 지금 제정신이냐라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거절했다는 일화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후 어떤 팀으로 향할지 고민하던 과르디올라는 의외의 구단 이탈리아 1부 브레시아로 향했어요. 아무래도 당시 안드레아 피렐로의 이적으로 빈자리를 메워야 했던 브레시아 입장에서는 과르디올라의 입단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과르디올라는 브레시아에서 전술 관여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팀에 큰 힘이 되었지만 리그 초반 단 5경기를 뛰고 난 이후 2001년 11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과르디올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번복되지 않았죠. 그리고 약 7년 6개월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새로운 항소가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2002년 AS 로마로 입단한 과르디올라는 새로운 팀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해 벤치를 지켰어요. 결국 반 시즌 만에 원소속팀이었던 브레시아로 다시 재입단하게 되면서 2003년 선수 말년에 중동 리그로 진출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때 과르디올라의 나이는 33살이었지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해요. 2005년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맨시티가 과르디올라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2006년 초 멕시코로 건너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당시 배움의 갈증이 컸던 과르디올라는 선수 생활 말년부터 계속해서 지도자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이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친정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당시 레이카르트 감독이 이끌던 바르셀로나는 2006-2007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르디올라에게 유소년팀 기술단장 자리를 제안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 과르디올라는 감독의 자리를 원했고 4부 리그에 B팀 감독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바르셀로나에서는 그 가망 없는 곳은 왜 가려고 하냐라며 뜯어말렸지만 2007년 6월 21일 축구선수 은퇴 7개월 만에 바르셀로나 B팀의 새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과르디올라의 행보는 정말 엄청났는데요. 선수단 인원을 절반보다 더 줄인 23명으로 감축한 이후 엄격한 규율 아래 선수들에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리그 챔피언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3부 리그로 승격하는 쾌거를 달성했어요. 이에 반면 바르셀로나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레이카르트는 부진에 부진을 겪으며 경질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틈을 노린 무리뉴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원한다고 자신을 어필했지만 팀의 선택은 과르디올라였습니다. 그렇게 2008년 5월 8일 1군 감독 자리에 오른 과르디올라는 과감했어요. 감독으로서의 경험은 부족했지만 팀을 우승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후 바르셀로나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호나우지우, 데쿠, 에투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해 다니엘 알베스, 카사레스, 피케, 케이타, 홀렙을 영입하고 이후 바르셀로나 B팀에서 활약했던 페드로와 부스케츠를 1군으로 불러들였죠.
하지만 그의 포부와는 달리 과르디올라의 1군 감독 데뷔전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때 과르디올라는 선수들을 불러 지금의 패배는 우리의 목표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수들에게 목적의식을 강하게 부여했죠.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에서 정신력을 발휘했고 문제점을 바로잡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팀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 과르디올라가 선수들에게 강조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제어해라. 그는 경기 도중 3번 이상으로 공을 터치한다면 형편없는 선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과거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요한 크루이프 감독의 전술에서 따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전술이 바로 티키타카 전술. 여기서 말씀드린 티키타카 전술이란 쉽게 말해 삼각형 대형을 유지하면서 공간, 점유율,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라인을 붕괴시키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축구 패러다임을 바꾼 이 전술이 완성되자 0809 시즌 바르셀로나는 단 5경기만 남겨두고 리그 1위를 달성하게 되었죠. 또한 이 시즌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21살의 리오넬 메시를 전술의 핵심으로 기용하며 메시의 득점력과 찬스 메이킹 능력을 극대화시켰죠. 결국 34라운드 엘 클라시코의 결과는 6대2 대승. 이후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 2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슈퍼컵, 4년 동안 1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과르디올라는 세계 정상급 감독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현 시대 명실상부 고트 축구선수 메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최고의 감독 과르디올라를 고르겠다. 이후 바르셀로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과르디올라. 하지만 이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이 기대감은 과도하게 커져갔고 이내 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바르셀로나는 과르디올라에게 무제한 선수 영입이라는 충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그는 팀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팀은 바로 바이에른 뮌헨. 1314 시즌 3년 계약으로 들어온 과르디올라는 전임 감독 유프 하인케스가 트래블을 달성해 압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뮌헨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과르디올라 입맛에 맞는 선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 결과 시즌 초반 하인케스의 뮌헨보다는 부족한 득점력을 보여줬지만 이내 분위기를 뒤엎고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이후에는 최다 무패 기록인 36경기 무패를 기록하기도 했고 유럽 5대 리그 최단기간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렇게 리그에서 계속된 순항을 이어갔지만 뮌헨 팬들의 원대한 꿈이었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4강에 그치고 말았죠. 결국 과르디올라의 계약이 만료될 무렵 뮌헨은 과르디올라의 지휘봉을 건네줄 후임 감독으로 안첼로티를 지목했어요. 그리고 뮌헨 감독으로서의 마지막 해를 리그 3연패로 마무리한 과르디올라는 지난 2016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되었죠. 지금에야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압도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맨시티는 그가 추구하던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풀백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나코에게 패배해 8강에서 떨어지고 에버튼과의 경기에선 0대4로 완패하는 등 EPL의 신고식은 혹독했어요. 그러나 2017년 과르디올라는 마침내 양쪽 풀백 자원을 워커와 다닐루, 맨디 등을 영입하는 강수를 두었고 그가 바라던 전술을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하프 스페이스, 즉 경기장을 세로로 5등분을 했을 때 양측면과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선수들이 활약하도록 만들었죠. 이후 농구의 공격 전술 중 하나인 이른바 아이솔레이션에서 영감을 얻어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진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다음 반대편 한쪽에 자유로운 한 명을 만들어내는 포지션 플레이를 활용해왔죠. 이 전술은 기존 축구에서 제한하던 포지션을 세분화해 선수들의 자유도를 보다 높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전술을 도입한 시즌 초반부터 시너지를 뿜어내더니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에게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이후 16연승을 달리면서 역사상 최다 연승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고 에데르송 영입에 성공해 영국 언론조차 과르디올라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819 시즌. 이 시즌에는 리그 승점 100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FA컵에서는 와포드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리그
FA컵, 리그컵 우승이라는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1819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감독에 선정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10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음에도 토너먼트의 징크스를 깨지 못했고, 이어진 1920 시즌에는 뱅상 콤파니의 이적, 리로이 자네와 라포르트 부상 등의 문제로 인해 리그 26승 3무 9패,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사상 리그 최다패를 기록한 시즌으로 기억되었죠. 이로 인해 과르디올라의 전성기는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시즌은 2021 시즌에 반등을 보여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 시즌의 결과는 리그와 리그컵을 획득하고 구단 역사상 최초의 챔스 결승전에 진출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맨시티의 해결되지 않은 수비 불안 문제와 궁극적인 목표 빅이어, 즉 챔스 우승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죠. 그리고 21-22 시즌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선수들의 공백이 크게 작용했지만 리그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어요. 특히 지난 2년간 제로톱의 공백을 메울 슈퍼스타 엘링 홀란 영입이 확정되면서 빅이어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는데,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변명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현 시점에서 펩 과르디올라가 세계 최고 명장 중 하나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들어올린 트로피의 개수, 커리어, 전술 모두 현대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맨시티의 오랜 수건인 빅이어 우승, 펩 과르디올라의 향방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